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의 삼성 하나가 한나라 경제를 좌우할 정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브라질에서 삼성 공장이 흔들리자 6천 명 일자리가 위험에 빠지고 지역 경제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회사 하나가 이렇게까지 중요했나? 브라질 사람들이 처음 깨달은 충격적 현실입니다. 15년간 삼성과 함께 일한 브라질 직원 마르코스가 직접 목격한 한국 기업의 진짜 위상,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15년간 생산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삼성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큰 회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브라질에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와 있었고 삼성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성은 1999년부터 브라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은 6천 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까지 만들어서 브라질은 물론 남미 전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장인 박 상무님을 보면 항상 정확한 숫자로 모든 것을 관리하십니다. 하루에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 불량품은 몇 %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매달 우리 공장의 성과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생산량, 품질, 비용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삼성 공장이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엔지니어분들이 베트남 공장과 자주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박 상무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에 항상 웃는 얼굴이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본사에서 각 공장의 효율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공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었고 품질도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물가가 오르고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면서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3년 전보다 거의 40%나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트남에서는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한국 본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삼성 제품은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정책 같았지만 우리 같은 제조업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급하게 본사와 긴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잘 몰랐지만 목소리 톤만 들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상무님이 전체 팀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본사에서 전 세계 모든 공장의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휴대폰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베트남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브라질의 인건비와 각종 세금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 공장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드는 양을 그들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빠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한국의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말입니다. 한국 본사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 상무님은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사에서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아무리 정이 많이 들었어도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한국 기업의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자리가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새로운 장비 구입이 중단된 것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최신 기계들을 들여와서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기존 장비들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재계약도 줄줄이 연기되었습니다. 원래라면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던 것이 한 달, 2주일로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떤 동료들은 일주일 전에야 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재를 납품하던 회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주물량이 갑자기 30%나 줄었다고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25년간 삼성과 함께 성장해온 이 회사는 매출의 80% 이상을 우리 공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던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곳은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회사들이 삼성 하나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박 상무님은 매일 밤늦게까지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공장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정리해서 본사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까지도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 박 상무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관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브라질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원들이 직접 베트남과 인도 공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남미 시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 상무님이 전체 직원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장이 문을 연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6,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모인 모습은 장관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박 상무님이 단상에 올라서서 차분하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장의 생산을 집중시켜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공장의 휴대폰 생산 라인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명 정도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상무님은 이것이 브라질 직원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베트남이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으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우리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도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각종 세금과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비용 차이는 3배 이상 났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공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이 공장에서만 일해온 베테랑 직원들의 모습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포장재 업체는 그 자리에서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삼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이 내린 결정 하나가 브라질의 수만 명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상파울루 최대의 고용주 중 하나인 삼성의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이 베트남으로 이전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우리 공장의 장비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와 함께했던 기계들이 상자에 담겨 나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는데도 정규직이 되지 못해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위로금을 받고 그만둘 수 있다는 제도였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망설였고, 젊은 직원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떠날까 생각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5년간 삼성과 함께 성장해온 포장재 업체는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은 삼성 덕분에 성공했는데 삼성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며 허탈해했습니다. 부품 제조업체들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매출의 90%를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주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하고 공장 규모를 줄여야 했습니다.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들은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6,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점심을 사 먹던 곳들이었는데 인원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떤 식당은 아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의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이 흔들리니까 연관된 모든 사업들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박 상무님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본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남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기업의 책임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공장이든 경쟁력을 잃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운영해온 공장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도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의 특징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정의나 지역적 연고보다는 회사 전체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공장의 현실을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곳 직원들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더 오랜 시간 일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외국 기업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서 운영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제품들이 우리가 만든 것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의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에 어느 나라에서 만들든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서 삼성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경영 전략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삼성을 비난하기보다는 브라질의 경쟁력 부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높은 세금, 복잡한 규제, 비싼 인건비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합리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전문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차갑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때문에 삼성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지역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경영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강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4,00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향상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베트남에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개선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쓸데없는 작업을 없애고 더 빠른 방법을 찾고 불량품을 줄이는 방안들을 토론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평소에 소극적이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모두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만 해온 베테랑 기술자들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이 20% 줄어들었고 생산 속도도 15%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이룬 것입니다. 박 상무님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본사에 보내는 보고서에 브라질 직원들의 자발적 개선 활동을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브라질만의 강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미 전체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였습니다. 현지 고객들의 취향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사람들은 큰 화면을 좋아해서 텔레비전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선호했습니다. 또 화려한 색깔을 좋아해서 휴대폰도 알록달록한 색상이 잘 팔렸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베트남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 상무님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본사에 제안했습니다. 브라질을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남미 전체를 담당하는 지역 본부로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생산은 줄이더라도 연구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몇 주 후 한국 본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브라질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적 강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공장을 남미 전체를 담당하는 지역 본부로 재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만드는 공장에서 연구개발과 마케팅까지 담당하는 종합센터로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센터를 만들어서 남미 시장에 특화된 제품들을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마케팅 본부를 설치해서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의 사업도 이곳에서 총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일자리가 다시 늘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산직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연구원과 마케팅, 전문가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1,000개 이상 생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희망적인 변화였습니다. 박 상무님이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한국 기업의 놀라운 점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생각해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역할을 재정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대량 생산을 담당하고 인도에서는 저가 제품을 만들고 브라질에서는 고급 제품과 지역 특화 제품을 담당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각각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었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센터에서는 남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날씨에 최적화된 에어컨, 축구를 좋아하는 문화에 맞춘 대형 텔레비전, 가족 중심의 문화에 어울리는 대용량 냉장고 등이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삼성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겨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던 곳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개발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업들의 진짜 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적의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이 전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새로 생긴 연구개발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은 제품을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본사에서 임원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브라질에서 개발한 제품들이 남미 전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특히 브라질 직원들이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해서 만든 제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잘 팔린다고 하셨습니다. 협력업체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부품만 납품하던 회사들이 이제는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하는 기업을 만들어낸 것도 놀랍지만 각 나라의 특성을 파악해서 최적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지혜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덕분에 저는 단순한 공장 직원에서 연구개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파트너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